경제나 주식 유튜브를 보면 가끔 이런 댓글을 다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 말 믿고 TQQQ 몰빵했다가 망했다. 누구 말 믿고 SQQQ 몰빵했다 망했다. TQQQ는 뭐죠? 3배 레버리지 인덱스죠. 오르면은 3배 이익 나는데 반대로 못 맞추면 3배 손실 나는 거예요. SQQQ는 반대로 인버스죠. 이런 얘기하는 이런 댓글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일단 구라가 좀 센 분이다. 진짜로 몰빵을 한 게 맞는지 계좌 인증 좀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고, 만약에 정말로 몰빵을 했다 그러면 참 저렇게 덧없이 인생 사는 사람도 있구나. 아무리 막장까지 가도 내가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네,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진짜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따로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잘 되기를 절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방해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멘탈을 갖췄을 때 여러분이 비로소 돈을 벌고 수익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은 2020년 3월, 4월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쭉 눌렸다가 급반등했던 이 회복했던 구간의 차트입니다. 이때 우리 채널에서는 쓸어 담아야 된다 하면서 제가 삼성전자랑 LG화학 매수하던 계좌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따로 소통 방송도 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공개 영상에서도 이때 저점 매수하라고 몇 개 올렸다가 굉장히 욕먹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저한테 이메일도 한 10개 정도 왔었어요. 한 사람이 보낸 건 아니고 다 다른 사람이 보낸 건데 이메일이 이상하게 패턴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시작은 다들 자기가 몇십억 자산가다, 몇백억 자산가다 이래요. 그리고 어떤 메일에서는 자기가 월스트리트 대형 투자은행에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다, 뉴욕에 있는 헤지펀드의 트레이더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다 시작은 이상하게 다 그렇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 네가 방송에서 과거에도 그렇고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돈 번다고 하던데 지금 상황은 과거와 틀리다. 자기 주변에 수백억 부자들이 다 손절을 했대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기관부터 어떤 유명한 사람 누구누구 다 손절했다. 그래서 2020년 3월, 4월 여기서 또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니까 긍정적인 소리는 다 집어치우고 조심해라, 손절하고 현금 마련해라, 이런 방송을 내보내달라, 이런 메일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런 메일이 3월, 4월에만 온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했던 5월, 6월, 7월에도 계속 왔습니다. 대체 왜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2020년 3월, 4월 이런 최저점에 정말 주식시장이 더 떨어질까 무서워서 버티고 버티다가 전부 손절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다시 급반등을 합니다. 그럼 아마 그 사람은 어떨까요?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후회, 원망 등등 이렇게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겠죠. 이생망이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당장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일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방어기제라는 걸 만들어내죠. 심리학에서는 승화, 합리화, 투사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더 독한 놈을 이렇게 발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거냐? 주식하다 손해를 보는 건 너만 그런 게 아니다. 손해보는 사람 한 번 쓰면 다 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나만 망할 수 없지. 다른 인간들도 다 같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정적인 의도가 합쳐져서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하려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폭락장에서 손절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비관론자가 됩니다. 주가가 더 빠지길 기대하고 손절을 한 거기 때문에 주가가 더 폭락하길 바라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전부 다 손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긍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얘 말 믿고 TQQQ를 투자했는데 망했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달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월스트리트 어디에 근무한다 이러면서 거짓말로 이메일을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되돌아 생각해보면 얼마나 나쁜 분들입니까? 본인이 손절했으면 혼자 감당해야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망하게 하려고 물귀신 작전 같은 걸 펼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설득당해서 코로나 때 정말 최저점에 손절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댓글이라든가 유튜브 댓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채널에서 설명드리는 대부분의 내용은
중장기 사이클 투자자들한테 필요한 내용이고 그거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중장기 사이클 투자가 뭐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림에 빨간 선 보이시죠? 이게 실물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들이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이런 시점에서만 우리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존버를 해요. 그러다가 선행 지표가 이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둔화된다. 뭔가 제대로 된 흐름이 나오지 않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때는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때 그런 국면들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애매한 시점에서는 투자를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선행 지표들이 마침 급락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2001년이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 2016년 중국발 부채위기, 또 코로나, 자, 이런 식으로 선행 지표들이 급락하는 시점들이 있죠. 뭐 그때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다가 그러다 보면 여지없이 경기 선행 지표가 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이런 국면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들어가서 매수하고 또 존버하고 또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정확히 주식시장에 최저점에 매수하고 최고점에 매도하고 그런 귀신 같은 방법은 아니죠. 하지만 경기가 침체돼서 폭락했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남들이 한강을 가네 어쩌네 이럴 때 경기 침체로 남들이 반토막 나 있을 때 주식을 헐값에 쓸어 담을 수 있는 이런 행운을 얻을 수 있어요. 얼마 전 영상에서 월가의 노장들은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지팡이를 짚고 증권사 객장으로 걸어온다. 그리고 피가 낭자한 시장에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주식을 다 쓸어 담고 항상 반복되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주식을 팔고 나서 또다시 행복한 생활을 즐기면서 기다리다가 폭락이 오기를 기회를 노린다. 이렇게 월가의 노장에 대해서 얘기한 빅터 니더호퍼의 투기교실이라는 책의 내용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딱 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초보분들이 실전 투자를 할 때 여기 진짜 중요한 걸 보셔야 됩니다. 여기 붉은색의 경기 선행지수를 보시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고점 근처에 있을 때 그냥 직선으로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초보자들을 혼동을 줘요.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 하지만 중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내용,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막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파란색의 주식시장도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갑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초보 개미 투자자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죠. 수많은 개미들이 이런 고점에서 탑승을 완료하면 주식시장은 이제 지옥행 급행 열차를 바로 가동합니다. 정말 인정사정 없이 마이너스 50% 이하 반토막으로 이렇게 IT 버블 붕괴, 금융위기, 뭐 코로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물론 중간중간에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식을 잘 모르던 초보개미 시절이라고 할게요. 있는 현금 없는 현금 탈탈 털어서 2억 정도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갑자기 경기 침체가 터져서 한순간에 마이너스 30% 손실이 나요. 계좌를 딱 열어봤더니 2억 투자한 게 한순간에 1억 4천만 원이 돼 있습니다. 피 같은 돈 6천만 원이 그냥 공중분해된 거예요. 이 돈 벌려면 몇 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어려운 건데 이게 한 방에 날아간 거죠. 이제라도 손절해야 된다 생각하고 딱 손절할 용기가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때부터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주식시장이 계속 떨어져 내리죠. 야박하게. 결국 투자한 원금은 그런 뭐 금융위기든 IT버블이든 코로나를 딱 만나보면 어느 순간 그 2억이 9,8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냥 1억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자, 월급으로 이 돈을 어떻게 다시 모으지? 아무리 계산해봐도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하필 그렇게 개인들의 멘탈이 무너져 있는 그런 최저점의 시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물귀신들, 주식시장이 폭락의 한가운데 더 떨어질까봐 공포에 질러서 손절했던 그 사람들이 대거 출연을 합니다. 또 그런 물귀신에 당해서 또 못 버티고 손절하면 그 사람들도 또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물귀신 작전 펼치고,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최저점 부근에, 요런 최저점 부근에 오면은 물귀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어떻습니까? 가만히 손절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고, 반대로 저점 매수를 들어가서 인생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선택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자. 경제 채널, 특히 이제 주식 관련 유튜브 채널들에 달려있는 댓글이라든가 뭐 종목 토론방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쓴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잘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날리게 만들고 정말 엉뚱한 시점에 손절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평생 고생시킬 그런 사람들의 댓글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유튜브 댓글에 매도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넘쳐나면 그때가 최저점이고 앞으로 주가가 오를 거라는 이런 기대감에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 그때가 최고점이다.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투자 방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투자든 중장기 투자든 가치 투자든 모멘텀 투자든 어떤 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그럼 자기 방법만 옳고 다른 건 다 틀리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직 뭐 실력도 부족하고 배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각자 자신한테 맞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것으로 했을 때 어떤 방법을 했을 때 수익이 잘 나더라 하면 그게 자기한테 맞는 방법입니다. 저는 중장기 사이클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정보들이 다 그에 맞는 정보들이에요. 뭐 그게 맞는 건지 그게 제대로 하는 건지 남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신한테 맞는지 아닌지는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직접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아요. 지난 시간에 경기가 침체하기 전에 고용지표에 나타나는 이런 선행적인 움직임들이 있다. 이번 시간에 모아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자, 그럼 기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림은 1950년대부터 2023년 현재까지 약 70년간의 미국의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입니다. 미국의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면 점점 이렇게 고용자 수가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늘어난다. 이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쭉 평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왜 이렇게 고용자 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갈까요? 이유는 바로 실물 경기가 침체됐다 회복했다가 성장하고 다시 둔화되고 침체되고를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고용자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뚝뚝 떨어져 내리는 이런 구간들은 경기가 나빠지는 거죠.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는 구간이고 반대로 고용자 수가 쭉쭉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은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구간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고용자 수가 늘어나는 시기에 주식 투자를 하고 존버를 하는 게 더 돈 벌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고용자 수가 감소할 때 그때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 당연히 고용자 수가 늘어나는 시기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볼 확률이 높죠. 사람을 많이 고용한다는 소리는 수요가 있으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더 늘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당연히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때 당연히 주식시장이 잘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그렇다면 투자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한참 고용자 수가 이렇게 막 올라 있어요. 이럴 때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고용자 수가 뚝 떨어졌다가 바닥 찍고 막 반등하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할까요? 네. 고용자 수가 감소하다가 다시 막 늘어날 때 그때 투자하는 게 크게 수익률을 뻥튀기를 시작할 확률이 높죠. 반대로 고용자 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 잘못 매수하면 재수없게 경기 침체가 와서 고점에 물리면 굉장히 오래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쉽죠? 그럼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고용자 수가 쭉 늘어나다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시점들이 보이죠? 이렇게 완만해지는 시점들에서는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현금화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2000년대 가장 최근에 IT 버블 터질 때도 이렇게 완만해지는 흐름이 나왔고 금융위기 때도 완만해지는 흐름 나왔고 1991년 저축대부조합 사태 그리고 1980년 금리 급등할 때도 그렇고 다 이렇게 완만해지는 패턴들이 역사적으로 쭉 나오죠. 당연히 이렇게 고용자 수가 늘어나다가 더 못 늘어나고 기울기가 평평해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현금화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경기 침체가 오기 직전에 이렇게 보통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기다리는 게 현명하겠죠. 자, 그럼 이 차트를 전년 대비 증가율, 전년 대비 고용자 수가 얼마나 늘어났나 증가율 차트로 변환을 해보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렇게 증가율이 낮아져서 이제 제로에 가까워진다. 이 소리는 전년 대비 고용자 수가 뭐 거의 같아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다가.
고용자 수가 마이너스가 났다, 0 이하로 떨어졌다는 소리는 경기 침체죠. 고용자 수가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더 떨어졌으니까 고용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 석유 파동 때도 이렇게 고용이 나빠지는 화살표가 나오다가 경기 침체가 터졌고, 1980년대 금리 급등 시기, 1991년 저축대부조합 때도 떨어지다가 경기 침체, 2000년 IT 버블 때,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자, 그리고 2023년 11월이 지금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경기 침체가 빵 터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중장기 사이클 투자자들은 지금 시점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나요? 아니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죠. 주간 평균 노동시간, 이것도 선행성이 있는 지표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질 때, 이때도 보면 이전부터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중국 부채위기 터질 때,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도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요.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 그리고 늘어난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경제가 회복하고 성장하는 이런 구간들에서 노동시간이 쫙쫙 올라가요. 보통 현장에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인원을 막 뽑아줍니까? 아니죠. 일단 데리고 있는 인원으로 뭐 야근시키고 노동시간 더 늘려서 어떻게든 수요를 맞춰요. 그러다가 계속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그제서야 사람 뽑아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바로바로 사람 신입 고용해 줍니까? 아니죠. 네, 여러분 굴리다가 어쩌다가 사람 뽑아줘요. 이럴 때 기업의 매출도 늘어나고 노동시간이 늘어날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아지고 매출도 증가하고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주가도 오르는 구간이죠. 반대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구간들은 회사에서 뭔가 기업의 제품 판매가 안 되든 경기 침체를 예측했든 위기를 인식한 시기예요. 그렇다고 숙련된 노동자를 쉽게 막 자르나요? 그런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노동시간을 단축해요. 그래서 생산량을 줄이고 재고를 줄입니다. 광고비도 줄이고 어쩌고저쩌고 줄이다가 안 되면 그때야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숙련된 노동자 해고하면 그 사람이 경쟁사로 가든 아니면 집에서 놀다가 다시 출근을 하든 결국은 그 사람이 비숙련 노동자가 돼요. 그럼 다시 교육 새로 시키고 회사에 적응하기까지, 다시 생산성을 확 증가시킬 때까지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는 쉽게 숙련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조업에서 확실하게 보여지죠. 제조업에서 특히 이렇게 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감소한다, 이 소리는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IT 버블 붕괴, 금융위기, 코로나 때도 보면 제조업에서 평균 노동시간이 크게 떨어집니다. 2023년 11월 지금은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있어요. 전체 노동자들의 주간 노동시간도 감소하고 있고,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제조업도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있죠.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이 지표랑도 일맥상통해요. 이 제조업 고용자 수가 경기가 침체되기 전에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횡보하거나 감소합니다. 반면에 서비스업인 레저, 숙박업의 고용자 수는 경기 침체 직전까지도 이렇게 올라가요. 이유는 뭐죠? 서비스업은 확실히 경기에 후행하는, 사실상 실물 경기에 동행하는 이런 지표고, 제조업 고용자 이 지표가 선행하는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노동시간에서도 나오고 고용자 수에서도 이게 선행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던 것처럼 제조업의 고용자가 둔화되고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 이게 참 경기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동차 관련된 이 산업의 고용자 수도 코로나 전에도 떨어져 내렸고 역사적으로 떨어져 내렸는데 지금도 이렇게 둔화되고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지표 중에서 경기를 선행해서 움직이는 이런 지표들에서 고용자 수가 감소하거나 노동시간이 감소하거나 비농업 고용자 수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거하거나 하는 것, 이거 향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 같은 중장기 사이클 투자자들은 이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의 시기를 가늠하기 때문에 큰 흐름이 어떤지를 봅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더 분들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상황이 쉽게 이해가 돼요. 단기의 주식을 사고 파는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11월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고용이 감소하는 것보다 증가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주가 흐름에 유리한 호재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죠. 단기 트레이더 분들은.
반면에 큰 흐름을 봐야 하는 중장기 투자자 입장을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고용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율이 이렇게 둔화되는 구간들, 자, 이런 구간들에서는 과거에 경기 침체가 한 번씩 다 터졌기 때문에 확률이 지금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중장기 투자자들은 단기 트레이더처럼 작은 이익을 누적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단기 트레이더 분들은 손절도 익숙하고 뭐 항상 시장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중장기 투자자들은 그럴 수 없는 성향이에요. 똑같은 뉴스라도 중장기 투자자들이 이 똑같은 고용지표를 봤을 때, 아,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이구나. 중장기로 묻어두다가는 경기 침체 맞아서 정말 뭐 한강 가기 쉬우니까, 이럴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다. 현금화도 좀 하고 하는 게 맞다 보는 게 중장기 투자자의 입장이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은 단기 트레이더입니까? 아니면 중장기 투자자입니까? 이런 투자 방식이 나에게 맞는다 하시면 우리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문제는 뭐냐? 이런 내용을 잘 안 보시는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죠.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려도 지난번에 얘기한 게 뭐 느낌상으로는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주가가 올랐냐는 둥, 아니면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주가가 며칠 있다 떨어졌냐는 둥,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막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이 뭐고, 설명드리는 내용이 자기한테 맞는 투자 방식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들어야 수익이 나겠죠. 이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을 겁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 순수하게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고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약간 교육 같은 그런 소통을 매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그 산업의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이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아,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지금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 중장기 사이클 투자자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의견을 냈었는지, 이런 거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아,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이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 오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들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린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아,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2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은.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